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 벌써 5주차가 되면서 여러분들 벌써 상킴장애 치료에 대해서 학습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까지 4주 동안 상킴장애에 대한 개념과 정의, 그리고 정상 삼킴에 대한 단계, 정상 삼킴을 위한 여러 가지 해부 생리학적인 특성들을 공부하셨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상킴장애 평가에 대해서도 공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저희가 해부 생리학적인 특성이라든지요, 평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한 이유는 사실 오늘 배우실 삼킴장애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법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환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자, 사실 저희 치료사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효율적인 치료겠죠. 사실 저희가 말 그대로 치료사라는 명칭 자체가 평가만을 위한 사람들이었으면 그냥 검사자라고 불렀을 텐데 치료사라고 부른 이유는 저희가 환자들을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상킴장애 치료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최소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삼킴장애 치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가 그 한글 자료를 보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치료법을 좀 학습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3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치료법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두셔야 사실 우리가 좋은 치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삼킴장애 치료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의 개요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먼저 삼킴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좀 다시 한번 학습하면서 치료에 대한 아주 큰 여러 가지 갈래들을 좀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삼킴장애 치료하면 그 간접 치료, 직접 치료, 재활 치료, 보상 전략 이렇게 크게 4가지 흐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접 치료, 직접 치료, 보상 전략, 재활 치료까지 오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삼킴 장애가 무엇인지 지금 매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삼킴 장애 하면 어떤 것들인지 잘 떠오르실 겁니다. 자, 삼킴 장애란 결국은 삼킴 과정의 이상으로 인해서 삼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정의는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만 우리 치료사들은 삼킴 과정의 이상이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떤 과정에서의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실은 삼킴 치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킴의 4가지 과정은 구강 준비 단계와 구강 단계, 그리고 인도 단계, 식도 단계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보실게요. 구강 준비 단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구강 준비 단계는 음식물, 덩어리, 이것을 우리가 식계라고 하는데요. 음식물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이 구강 준비 단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음식물 덩어리를 형성하고 나면 이것을 식계라고 할게요. 지금부터는 식계, 볼루스라고 하는 식계를 이동시켜 주는 것이 구강 단계입니다. 자, 이때 어디까지 이동시켜 주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수차례 공부하셨던 전국의 활까지 이것을 이동을 시켜줍니다. 전구개활이 이동이 되면 이른바 인두삼킴이라는 게 반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두 단계로 접어들게 되죠. 자, 이때 인두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던 거예요. 비강을 폐쇄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가 또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기관폐쇄는 연인두 근육이 이것을 담당하게 되고요. 기도 보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후두의 3단계 폐쇄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식도 단계에서는 상부식도 조인근이라는 것이 음식물의 역류를 마지막으로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삼킴장애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마다 치료법이 또 달라요. 자, 예를 들면 구강 준비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혀나 턱 근육의 강화가 좀 핵심적인 치료법이 될 것이고요. 보다 불수의적인 단계에 해당되는 인두 단계부터는 인두 삼킴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개념에서 삼킴장애 재활치료를 이해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실 이 슬라이드에서 거의 모든 삼킴 치료에 개념이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치료에 크게 봤을 때 5가지의 치료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라기보다 뭐라고 그럴까요? 치료 유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다라고 보시면. 자,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먼저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요. 자, 이쪽 개념이 다르고요. 이쪽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그 삼킴 치료를 결정할 때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실은 직접 치료를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간접 치료를 시행할 것이냐입니다. 자, 먼저 직접 치료라고 하는 것은 직접 치료와 간접 치료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접 치료와 간접 치료를 구분하는 가장 큰 핵심은 음식물을 사용하느냐에 대해 있습니다. 음식물을 사용하면 우리는 이것을 직접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킴장애에서의 직접 치료는 음식물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음식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방법을 우리는 간접 치료라고 합니다. 음식물을 사용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간접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적어도 그 삼킴 치료에 크게 지금 5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음식물 사용 여부에 따라서 직접 치료냐 간접 치료냐를 나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의학적 치료는 좀 다르게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치료 전략의 또 다른 개념은 보상 전략이냐 재활 치료냐입니다. 자, 음식물을 사용해서도 보상 전략을 할 수 있고요. 음식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상 전략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상 전략이라 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키는 방법과는 다르게 안전하게 삼키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을 보상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삼키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와는 다르게 자, 예를 들면 안전하게 삼킨다는 건 어떻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자세 변화가 있습니다. 자, 보다 안전하게 삼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삼킨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삼키는 자세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보상 전략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마비가 된 삼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자, 오히려 마비가 된 삼킴 근육이 회복이 안 되니까 자세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 부위를 강화시켜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재활치료라고 하면 무엇이냐? 보상 전략하고는 좀 다릅니다. 재활치료는 삼킴 근육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마비되거나 손상된, 약화된 그러한 근육이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재활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보상 전략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상 전략은 손상된 부분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 주변 부위를 좀 강화시켜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안전하게 삼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재활 치료는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삼킴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학적 치료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다른 제가 좀 추가한 부분인데요. 의학적 치료는 쉽게 얘기하면 수술입니다. 자, 사실은 뭐 직접 치료를 사용하던 음식물을 사용하지 않는 간접 치료를 사용하던 그 다음에 뭐 안전하게 삼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보상 전략을 사용하던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니면 재활 치료를 사용하던 사실 그게 중요한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만약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의학적 치료, 수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의학적 상태가 안정화되고 나면 상킴장의 검사를 통해서 바로 이제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삼킴의 어떤 손상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굳이 넣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건 직접 치료와 간접 치료 개념의 차이와 보상 전략과 재활 치료의 개념의 차이를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아마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똑같이 매뉴버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보상 전략에서도 매뉴버라는 게 있고요. 재활 치료에서도 매뉴버라는 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매뉴버인데 어떤 것들은 보상 전략에 해당되는 매뉴버고요. 어떤 것들은 재활 치료에 해당되는 매뉴버인데 그 차이가 뭐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안전하게 삼키는 방법이냐 아니면 삼킨 근육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키냐에 따라서 좀 그런 구분들이 나눠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접적인 치료 전략에 대해 그 전에 치료 동영상을 좀 보실게요. 자, 좀 우리가 이해하시기 쉽게 좀 원론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개론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리바이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대한의학협회에서 만든 상킴장애 재활 치료에 대한 영상인데요. 한 8분간의 영상을 보시면서 기초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삼킴장애의 개념과 재활치료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삼킴장애의 개념과 재활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재활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킴장애의 개념과 치료. 한자어로 연하란 음식을 삼킨다는 뜻인데 삼킴장애 또는 연하장애란 음식물을 입에서 씹고 삼켜서 인두와 식도를 거쳐 위로 보내는 과정 중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삼킴장애가 발생하면 음식물이 기관지로 잘못 들어가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이 발생할 수 있고 음식물의 섭취 제한으로 영양 불량 상태가 될 수 있으며 물이나 주스 같은 액상식품의 섭취가 제한되어 탈수가 유발될 수 있고 먹는 즐거움이 상실되어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삼킴장애의 재활치료는 음식물을 먹기 전 다양한 감각 자극을 제공하여 원활한 삼킴을 위한 준비를 해줌으로써 흡인으로 인한 2차 합병증을 예방하고 연하와 관련된 운동을 통해서 저하된 근력과 움직임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됩니다. 또한 환자에게 적합한 자세와 삼킴 기법을 교육함으로써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먹는 즐거움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구강 청결.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침 분비가 감소하면서 자정작용이 저하되므로 구강 내 청결 상태가 나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에 더러운 것이 흡인될 경우 폐렴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삼킴장애 환자들은 입안을 청결하게 하고 항상 촉촉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 잇몸, 혀 등의 칫솔질을 하는 것은 입안을 청결히 해줄 뿐 아니라 환자의 의식 수준과 구강의 감각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석을 제거하고 혀 클리너로 설태를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가글링을 할 수 있는 환자는 소독액으로 가글링을 시행하고 가글링을 하거나 소독액을 뱉는 것이 어려운 환자는 거즈에 소독약을 묻혀서 입안을 닦아줍니다. 마사지. 삼킴작용과 연관된 얼굴과 구강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고 감각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마사지는 입가에서 시작하여 그림과 같은 방향과 순서에 따라 볼 부위와 목 부위에 이를 때까지 부드럽게 진행합니다. 참고로 마사지는 식사 전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식사 직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인도 감각 자극 훈련. 이 훈련은 전국의 활 부위에 차가운 것을 반복하여 문질러 줌으로써 삼킴 반사를 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데 식사 전에 마사지와 함께 시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본 훈련을 위해서는 차갑게 얼린 서랍자가 필요한데 이것은 거즈에 싼 서랍자를 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뺀 다음 비닐 장갑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사용합니다. 시행 방법은 먼저 환자가 입을 벌린 상태에서 차가운 서랍자로 입 천장과 입안벽, 혀를 문지르고 두드리고 눌러주어 마비된 입안을 자극합니다. 이어서 목젖 양쪽 고랑을 아래 위로 천천히 5회씩 문질러줍니다. 훈련은 한 번에 5분 정도씩 하루 3, 4회 정도 시행하는데 입안을 자극할 때에는 구강 점막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연하 훈련.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삼키는 작용을 하는 근육들도 훈련을 통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아래의 운동들을 하루에 5회에서 10회 정도 꾸준히 시행합니다. 목 운동. 바르게 앉고 턱을 목에 붙이는 자세를 만듭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기를 10회 반복합니다. 고개를 아래 위로 움직이기를 10회 반복합니다. 입술 운동. 아, 에, 이, 오, 우를 소리내면서 입모양을 만드는 것을 10회 시행합니다. 입술을 꼭 다무는 것을 10초간 시행합니다. 빨대로 바람 부는 것을 30회 시행합니다. 혀 운동. 혀 내밀기를 30회 시행합니다. 혀로 볼 밀기를 20회 시행합니다. 혀로 앞니 밀기를 20회 시행합니다. 후두 올리기 운동. 낮은 목소리로 길게 아 하는 소리를 10회 냅니다. 이어서 아 하는 소리로 목소리를 올렸다 내리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호흡 근육 강화 운동. 복식 호흡을 하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것을 20회 반복합니다. 노래 한 곡을 소리내어 끝까지 부릅니다. 성대 오므리기 운동. 두 손을 마주대고 힘껏 누르면서 짧게 아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침대를 누르면서 5초 동안 아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쉐이커 운동. 이 운동은
목 근육을 강화시키고 식도 관략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쉐이커 운동은 하루 3번씩 매일 실시합니다. 먼저 바닥에 똑바로 눕습니다. 어깨는 그대로 둔 채 고개만 들어 올려 발끝을 보는 자세를 1분간 유지하였다가 1분간 휴식하는 운동을 총 3회 연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개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운동을 휴식 없이 30회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쉐이커 운동을 할 때에는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고 고개만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삼킴장애의 개념과 재활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영상을 보셨는데요. 뒤에 나오는 쉐이커 운동까지, 이런 재활치료까지 우리가 좀 보셨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는 저희가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실 것 같은데, 오늘은 아주 개괄적인 그런 치료법의 구분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간접적인 치료 전략입니다. 우리가 간접 치료를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핵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접 치료를 하면 음식물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를 얘기하는데요. 음식물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필수적인 신경운동 조절을 향상시킨다면 이는 모두 간접 치료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재활치료이든 보상 전략이든 음식물을 쓰지 않는다면 간접 치료고요. 자세 변화를 하더라도 음식물을 사용한다면 직접 치료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접 치료 전략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 이상의 흡인입니다. 10% 이상 흡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직접 치료를 쓸 게 아니라 간접 치료를 써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네, 만약에 흡인이 계속 되는데 음식물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면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실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따라서 흡인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접 치료를 써야 됩니다. 그 기준이 10% 이상 흡인이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킴의 속도인데요. 환자의 시기나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삼킴 속도도 중요합니다. 삼킴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건 모두 다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삼킴 속도가 느리다면 삼킴이 지연된다면 적어도 이런 음식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직접치료를 써서는 안 되겠죠. 왜냐? 흡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간접치료의 키워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치료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직접치료 전략은 음식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킴 전문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서 음식물을 사용해서 이것을 지각하고 또 안전하게 삼킬 수 있도록 운동 조절을 강화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는 직접적인 치료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키는 방법에 대한 지시 내용이라든지 교육입니다. 자, 만약에 좀 삼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시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들이라면 직접 치료를 써서는 안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인지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언어 이해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직접 치료 전략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핵심은 직접 치료는 음식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흡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도 역시 환자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또한 환자가 인지 기능이 너무 저하됐다든지 의식 수준이 너무 적다면 삼킴장애 치료를 1차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치료를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치료는 수동적인 중재와 능동적인 중재로 우리가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구강 위생이라든지 기능 유지를 위한 구강의 수동적인 움직임, 식이 변화, 식사 시간 조절 이런 것들을 모두 수동적 중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게 아니라 능동적 중재라는 것은요. 삼킴의 어떤 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상적인 치료 기법이나 치료적인 기법에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우리는 능동적인 중재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로 치료는 이렇게 나누기보다는요. 자, 치료 접근 중심법을 의학적이냐 외과적이냐 행동적이냐로 또 나누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의학적인 접근이라는 것은요. 어떤 영양법이나 약물 관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요. 자, 외과적인 접근이라는 건 수술을 얘기합니다. 뒤에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반지인두 조인근을 이완을 위한 수술을 하거나 기도보를 위한 수술을 하거나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 외에 행동적인 접근이라 하면 우리가 식이 조절, 자세 조절, 운동 조절, 감각 조절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치료 접근 중심을 선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삼킴장애 전문 치료사들이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접근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학적 접근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비구강 식사가 있습니다. 자, 비구강 식사라는 거는 크게 봤을 때는 경정맥 영양 공급법하고요. 경장 영양 공급법으로 나뉘는데요. 자, 정맥 영양 공급법은 뭐냐면요. 보조적인 관을 통해서 순환기로 바로 영양분을 유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경장 영양 공급법은 비구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음식이 소화관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서 영양 공급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경장 영양 공급법이 경정맥 영양 공급법보다 조금 더 선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의학적 환기라고 하는 호위 영양관이라든지 위절제관이라든지 위공장 절제관 등은 전부 경장 영양 공급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너무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접근법의 유형보다는 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직접 치료, 간접 치료, 보상 전략, 재활 치료를 구분하는 것이 그러한 개념의 유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접근법이 있다 정도만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코 위 영양관인데요. 네, 이렇게 코에서 이런 튜브를 삽입해서 이렇게 위까지 튜브를 삽입한 영양법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참고 삼아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 외에도 뭐 구강식도관이나 자, 이렇게 다양한 이런 의학적인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영양 공급법의 문제점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양 공급법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여기 구강 시기부터 각 다양한 영양 공급법의 종류가 있는데요. 각기 위험 요소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예컨대 구강식이라 하는 거의 가장 장점은 뭘까요? 자, 입을 통해서 식사를 먹는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삼킨다라는 것은 영양만을 공급해주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정신사회적인 만족감을 이런 얻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씹기를 통해서 정서적인 또 만족감도 얻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구강식이를 해야 실은 정상적인 소화 능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강식이를 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 흡인이 위험이 있다든지요. 칼로리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반면에 영양 공급 방법이 경정맥 영양 공급법인 경우에 삼킴장애 환자들은 자, 어떤 장점이 있느냐? 흡인은 최소화할 수 있고요. 영양 결핍에 대한 합병증도 적습니다. 이런 건 장점인데 다만 비용도 많이 들고요. 이거 사실은 경정맥 영양 공급법은 단기간에 사용되는 영양법입니다.
무엇보다 기흉이라든지 폐혈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은 경정맥 영양 공급법은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코위 영양관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상적인 절차로 식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즉시 시행이 가능합니다만, 자, 이건 역시 가장 좀 문제되는 것은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위식도 역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입이나 인도에 불편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종합하면 환자들의 만족도가 저하된다라는 거죠. 환자들이 코위 영양관을 하는 환자들 중에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극히 드뭅니다. 자, 그다음에 위절제관이 있습니다. 위절제관은 장기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교체가 용이합니다만 불편감도 좀 적습니다만 역시 출혈이나 위식도 역류나 위장 자극의 위험 요인이 또 있죠. 자, 위공장 절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위식도 역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관 교체도 어렵고요. 설사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식도가는 식이 적용 기간이 굉장히 짧고요. 다른 영양관들이 좀 불편한 거에 비해서 구강식도가는 조금 만족감을 보인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반대로 이걸 하려면 구강 반사가 저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 반사가 아주 심한 사람들은 구강식도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 좋아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위험 요인, 고려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하면 사실 이런 다양한 영양 공급의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완벽한 건 없고요. 사실 우리가 장단점을 잘 고민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과적 접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다양한 중재법들인데요. 자, 외과적 접근은 우리가 수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크게 보면 반지 인두 조인근 이완을 위한 치료가 있고요. 기도보호를 위한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상부식도 조인근의 이완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사실 보톡스예요. 예, 이 오타인데요. 보톡스의 주입을 고려할 수 있는데 자, 보톡스라는 거는 일시적입니다. 영구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형수술로도 보톡스가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보톡스 주름 개선을 위해서 맞으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보톡스를 정기적으로 맞아주셔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죠. 자, 보톡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반지인두근 절개술을 고려합니다. 자, 이게 반지인두근 절개술이라는 건데요. 뇌졸중 환자에게 이게 좀 효과적이다라는 뇌졸중 환자들에게 반지인두 조인근 이완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라는 결과들이 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수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보호를 위한 치료법의 대표적인 것은 성대를 내전시키는 갑상 성형술이 있습니다. 자, 이걸 피혈연골 내전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영구적인 편측 성대마비 환자에게 시행이 될 수 있고요. 국소마취하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수술 중에 음성으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이런 이식물을 선택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드내 주입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후드내 주입술은 이 플라스틱 조직이죠. 테프론을 사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콜라겐이라든지 자가지방을 성대주름에 삽입해서 좀 이 성분의 틈을 줄이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상팀장애를 위한 외과적인 수술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간접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접 치료에 대해서 좀 아주 개괄적인 맥락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간접 치료 방법은 보상 전략과 재활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상 전략이란 무엇이냐면요. 음식이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구강과 인두를 통과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구강과 인두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자세 변화 같이 안전하게 삼킬 수 있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구강 준비기와 구강 통과 시간, 인두 통과 시간이 아주 긴 환자들한테 유용하고요. 네, 이런 보상 전략이 유용합니다. 자, 보상 전략에는 자세 변화, 매뉴버, 음식 덩이 조절, 식이 조절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좀 개괄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 변화입니다. 우리가 가장 전통적이고 삼킴 치료법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보상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자세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자세 변화는 간단한 명령을 통해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이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치매 환자라든지 또는 베르니케 실어증, 워르니케 실어증 같은 환자분들은 사실은 이런 구원 명령을 수행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겐 자세 변화를 수행하기 좀 어렵습니다. 음식이 내려가는 방향을 바꾸고요. 인두 면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 변화는 앉은 자세부터 바로 누운 자세, 정상적으로 측으로 돌아 누운 자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한글 파일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매뉴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상 전략으로는 매뉴버가 있는데요. 삼킴 요구되는 생리학적 측면을 자발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을 우리는 매뉴버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면 식사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음식 덩이의 흐름이나 삼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우리가 바꿔주는 이러한 매뉴버,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매뉴버를 써야 될지를 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상 전략에 있는 매뉴버는 맨델슨 매뉴버가 있고요. 발살바 매뉴버, 성분이 삼킴, 최대 성분이 삼킴, 힘껏 삼킴, 반복 삼킴이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나온 매뉴버들은 다 보상 전략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뒤에 보면 나중에 마사코 매뉴버라든지 쉐이크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활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 전략하고 재활치료가 어떠한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아까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맨델슨 매뉴버나 발살바 매뉴버는 안전하게 삼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덩이를 조절하는 방법도 대표적인 보상 전략의 하나입니다. 크기나 양, 점도, 재질, 맛, 온도에 따라서 이것을 다양하게 조절 가능한데요. 운동 또는 감각 이상으로 인해 다양한 삼킴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안전하게 구강으로 음식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이 조절이 또 있을 수 있죠. 자, 식이 조절이라는 것은 액체 식이 단계가 있고 고체 식이 단계가 있는데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점도가 있는 액체부터 아주 묽은 액체까지 그런 단계별로 이런 보상 전략을 위해서 시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방법이고요. 예, 이런 삼킴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재활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자, 재활치료 기법은 보상 전략과는 다르게 환자가 삼키는 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운동이나 감각 변화를 우리는 재활치료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삼킴 생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일컫는데요. 자극치료나 운동치료 또 여기 또 매뉴버가 들어가죠. 재활치료의 매뉴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긴장도 조절에 의한 여러 가지 자세 조절 훈련을 우리는 재활치료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상 반사의 억제와 삼킴 반사를 촉진하고요. 또 근육의 강화 운동과 비정상적인 근육의 긴장도를 저하시키는 치료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재활치료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자극치료가 있는데요. 감각을 자극시킨다든지 감각을 인식하고 반사를 촉진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온도 촉각 자극입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그 전국의 활이라는 부위를 아이스 스틱으로 차가운 온도를 통해서 자극시키는 방법들을 우리가 잠깐 아까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그러한 방법이 대표적인 자극치료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반사 촉진 기법, 우리가 촉각 자극을 통해서 정상 반사를 촉진하는 그런 기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각인식 기법은 자, 음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학적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는 방법인데요. 신경학적 인식 기능이 전혀 없다면 실은 감각인식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자극치료 방법이 대표적인 재활치료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운동치료법입니다. 자, 대표적인 구강운동법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볼이나 턱, 입술, 혀, 음식덩이를 이용한 이런 구강운동이 있습니다. 자, 뒤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인도 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혀의 기저부나 연구개나 마사코 매뉴버, 쉐이커 운동 등이 있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맨델손 매뉴버라든지 이런 거와는 다르게 또 여기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게 마사코 매뉴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재활치료에 들어가냐면 마사코 매뉴버는 삼킴과 관련된 직접적인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 쉐이커 운동.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구강인도 운동이죠. 자세한 건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개념적인 정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후두 운동이 있고요. 자, 후두 운동이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리시버만 성대 치료. 이게 뭡니까? LSVT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LSVT 혹시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자, 이 LSVT가 바로 음성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그 방법이죠. 자, 어떤 분들에게 많이 사용됩니까? 파킨슨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는 음성 치료법 중에 하나가 LSVT인데 이것이 후두 운동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들이 한 2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후두 운동을 위한 아주 정설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LSVT입니다. 그 다음에 기구를 이용한 운동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전기자극. 자, 전기자극이 대표적인 게 NMES라는 게 있죠. 네, 경부구조형 전기자극 치료가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설액계라든지 생체 데모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운동 치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좀 간단하게 보시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좀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삼킴장애 환자를 위한 혀 운동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혀 운동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활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킴장애란? 삼킴장애는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데 주로 뇌졸중 환자나 파킨슨병 환자, 두경부암 환자 등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삼킴장애가 있으면 음식물을 삼키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사례가 들면서 기침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예방하고 음식물을 안전하게 삼키기 위해서는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씹어서 덩어리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원활한 혀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뇌 손상이나 수술로 인해 혀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올바로 삼키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내용을 따라 혀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운동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혀 운동. 혀 앞으로 내밀기. 의자에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습니다. 입술을 편하게 조금만 벌린 상태에서 혀를 최대한 앞으로 내미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단, 운동을 할 때에는 목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수술 직후에는 너무 무리해서 혀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혀 끝 위로 올리기. 입술을 편하게 조금만 벌린 상태에서 혀를 최대한 앞으로 내밀면서 동시에 위로 올리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혀 끝 아래로 내리기. 입술을 편하게 조금만 벌린 상태에서 혀를 최대한 앞으로 내밀면서 동시에 밑으로 내리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혀 좌우로 움직이기. 이라고 발음하는 모양으로 입을 만든 상태에서 혀를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입꼬리로 가져가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혀 끝으로 어금니 마사지하기. 혀 끝으로 양 어금니가 끝나는 부위를 마사지하듯이 문지르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혀 끝으로 양볼 밀기. 커다란 알사탕을 먹는 것처럼 혀 끝으로 양볼을 볼록하게 만드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혀를 잇몸으로 올리고 내리기. 혀를 위 잇몸과 아래 잇몸 사이에 번갈아 가면서 숨기고 3초간 유지하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입천장을 따라 혀 말아 올리기. 혀 끝을 올린 다음 입천장을 따라 말아 뒤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 스트레칭 후에는 목과 머리가 뻐근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삼킴장애 환자를 위한 혀 운동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간단하게 혀 운동 예를 좀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메뉴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메뉴버 중에서 맨델슨 메뉴버라든지 성문이 삼킴, 최대 성문이 삼킴, 힘껏 삼킴, 반복 삼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건 이제 보상 기법에 대한 메뉴버고요. 자, 근긴장도 조절에 의한 자세 조절 훈련은 자 이렇게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NF에 의한 대각선 운동법 이런 것들은 사실 물리치료의 방법들이고요. 이런 것들 뭐 간단히 있다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 자세가 불안정한 환자라든지 목의 경직이 심한 환자들은 다양한 억제와 촉진 기술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바스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근긴장도 조절에 의한 또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 유지가 어렵다면 머리 자세를 조절하고요. 자, 고개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삼킴장애 환자들은 PNF라고 하는 고유수 형성을 촉진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 및 구강 안면 조절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체를 조절 치료한다든지 얼굴 조절 치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강 준비 단계나 구강 단계 삼킴장애 증상과 치료를 위해서는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음식을 입 밖으로 흘린다든지 음식물 덩어리, 볼루스를 만들지 못한다든지 음식 이동을 못 시킨다든지 고랑이 고이는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구강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그런 증상법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고요. 자, 인두 단계는 이러한 증상법들이 있죠. 여러 번 남노를 삼킨다든지 코로 역류가 된다든지 삼킴 일어나는 도중에 기침을 한다든지 후두 계곡에 잔여물이 있는 경우에는 자, 인두 단계에 효과가 있는 재활 치료를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보다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어떠한 환자들에게 어떠한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킴장애를 위한 여러 가지 관리법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한 삼킴 기능을 우리가 중지시켜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환자들에게는 어떠한 방법들을 써야 되느냐? 그래서 뭐 혹시라도 호흡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임리 매뉴버 같은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흡인성 폐렴이나 박테리아 감염이나 인후두 역류 현상들을 우리가 관리해줘야 됩니다. 또 감염 관리를 위해서 항상 손을 씻는다든지 청결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좀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그 치료법에 대한 어떤 개설적인 소개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치료법에 대한 오늘 내용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신다고 생각이 들 텐데 당연합니다. 오늘은 제가 개괄적인 내용에서 어떠한 치료법이 있는지의 분류만을 좀 강조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치료법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법 선택이라든지 치료법 유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